잘 아시겠지만 시퀀싱 법 중에 그 아미노산 서열 시퀀싱이 먼저 개발됐죠. 58년 노벨상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아미노산 시퀀싱이 차라리 쉬울 것 같다. 이거는 아미노산 수비가 구별이 좀 되니까 이렇게 좀 느리지만 이렇게 조금 해나갈 수 있는데, DNA는 HCT가 성질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두 그룹에서 아주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70년대에 이 DNA 시퀀싱 방법이 이제 개발되었고, 이 두 그룹이 동시에 이제 노벨상을 80년대에 받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생어 박사와 이생어 박사가 같은 분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노벨상을 그 두 번 받은 몇 안 되는 예 중에 한 명입니다. 모든 DNA 시퀀싱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언노운 시퀀스를 바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퀀스를 다 모른다면 시퀀싱 할 수 없고요. 전체 중에 일부 시퀀스를 알고 있고 나머지 시퀀스를 모를 때 우리는 그 나머지 시퀀스를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시퀀싱입니다. 원래 그 시퀀싱 기법이 개발될 때는 그 싱글 스탠드 DNA를 대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 더블 스탠드 DNA를 막 이제 막 프레퍼레이션 해서 싱글 스탠드 DNA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요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더블 스탠드 DNA를 이렇게 디네이션 시켜서 이렇게 싱글 스탠드로 만듭니다. 시퀀스를 알고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바인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짜고, D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DNA 합성의 재료인 DNTP, ACGT 네 가지 재료가 있으면 사실 이제 DNA가 합성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DNA 합성의 템플릿, 그리고 이미 붙어있는 일부 더블 스탠드를 만들고 있는 프라이머, DNTP, 폴리머레이즈,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인비트로에서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DNA 리플리케이션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DNA를 뭐 풀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복잡한 이게 프로시저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있는 요 조각을 연장하는 요 프로시저는 딱 요 네 가지, 템플릿, 프라이머, 폴리머레이즈, NTP, 요거만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뭐 PCR이라든가 요즘 NGS라든가 모든 이 시퀀싱 원리가 딱 요 네 가지 세트만 있으면 합성이 시작된다, 이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와 DNA 폴리메리즈만 달라붙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성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DNA 합성의 원리고요. 생어 시퀀싱, 즉 다이디옥신 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한 터미네이션 메소드는 이 과정에 하나의 성분이 더 들어갑니다. 즉 다이디옥시 ATP 또는 CTP 또는 GTP, DTP처럼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이디옥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그 DNTP 같은 경우, DATP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번 탄소, 그러니까 2번 탄소에는 이제 H니까 디옥시고요, DNA고, 여기에 3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데, 이 다이디옥시는 3번 탄소도 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번 탄소 말고 3번 탄소도 O가 빠져서 다이디옥시, 산소가 두 번 빠져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해서 다이디옥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DNA 합성의 원리가 이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을 때 요 5번 탄소에 P가 3개 가진 채로 들어가서 P가 2개 떨어져 나가고, 요 P가 기존에 붙어있던 프라이머에 3번 탄소에 OH 연결되는 건데, 요거는 3번 탄소가 H이기 때문에 요 P가 기존 3번 탄소랑 붙을 수 있지만, 이게 붙고 나면 여기에는 새로운 5번이 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DNA, 다른 프라이머의 끝에 붙어서 3' 엔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붙고 나면 여기에 3' 엔드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디옥시 ATP와 일반적인 DATP가 적절하게 섞인 형태에서, 물론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섞인 형태에서 아까 같은 합성 반응을 진행시키다 보면, 이게 랜덤하게 이 T가 있을 때마다 A가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다이디옥시 A가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반응은 연결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아무것도 못 붙게 되니까요. 이건 랜덤하기라는 현상이니까 실제로 이 시험관 속에서 여러 분자의 템플릿가 활용되다 보니 템플릿마다 각각 어떤 랜덤하게 다른 자리에 이 다이디옥시 A가 들어가서 반응이 스탑되게 됩니다. 새로 합성된 DNA 조각의 크기는 정확히 A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A에서 다이디옥시 A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결정되겠죠. 이런 리액션 믹스처를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일반적으로 쓰는 아가로즈가 아닌 굉장히 촘촘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전기용동을 걸어서 크기별로 나누면 제일 큰 프래그먼트가 천천히 가고 제일 작은 프래그먼트가 제일 빨리 이동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까의 실험은 다이디옥시 A를 넣은 실험이라면 또 다른 튜브에서는 다이디옥시 CTP를 넣고 똑같이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C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적절히 스톱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그 C가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크게 결정될 것이고, 전기 용동을 하면 그 크기만큼 또 역시 이동할 겁니다.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는 원베이스 차이도 디텍션할 만큼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한 레인에서는 이제 A로 실험한 결과, 한 레인에서는 C로 실험한 결과를 넣고 전기 용동을 하면 이 둘의 차이도 크기 차이도 구별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DNA가 이동했는데 이 DNA를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냥은 그러니까 이런 DNA 몰리큘이 각각 이런 위치에 존재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탐지해야 되는데, 대개는 DNA 합성 과정에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첨가해서 그 새로 합성된 DNA 조각에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이제 레디오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암시해서 필름에 이제 옆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필름하고 감광시켜서 오버네트로 두고 나중에 그 필름을 열어보면 이 DNA가 있는 곳마다 이런 밴드가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4개의 튜브를 쓰게 되고요. 각각 튜브마다 DDA, DDC, DDG, DDT를 넣고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 결과물을 서로 인접한 웰에다 로딩을 하고 전기용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 젤에서 가장 작은 DNA 조각은 끝이 G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큰 거, 아마 한 베이스 큰 거겠죠. 그건 A로 끝나고, 그거보다 하나 큰 건 C로, 그보다 하나 큰 건 A로, 하나 큰 건 T로 끝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본다면 제일 큰 게 T로 끝나고, 그 다음 큰 게 A, 그 다음 큰 게 C, 그 다음 큰 게 T, 이런 순서로 우리는 시퀀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상부적인 시퀀스를 쓴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실험에 사용했던 몰리큘이 이거죠. 제가 프라이머를 여기 짜고 모르는 시퀀스가 이쪽이었는데, 이걸 보면 프라이머 다음 부분부터 CTG, TAA, CTG, TAA, TGC, ATA, TGC, ATA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몰랐던 부분의 시퀀스가 이 3'부터 5'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즘은 방사선 동위원소 대신에 형광물질을 씁니다. 그 DDATP에 특별한 형광을 달아놓으면 DDATP로 끝나는 모든 프래그먼트는 다 동일한 형광을 가지겠죠. DDCTP에는 또 다른색 형광을 표시하면 DDCTP로 끝나는 것들은 또 다른색 형광을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DDG와 DDT도 다른색 형광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굳이 레인을 4개로 나눌 필요도 없죠. 한 레인에다가 다 섞어서 걸고, 그러니까 리액션을 4번 한 다음에 그걸 섞어가지고 한 레인에 걸어버리면 이 형광 가지고 우리가 이 시퀀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캐필러리 젤을 쓰고요. 이 캐필러리에다가 샘플 로딩을 하고 이 형광 물질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디텍터가 있어서 여기서 특정 시간에 어떤 형광이 지나가는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흔히 보는 크로마토그램이 되게 됩니다.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시퀀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디텍션한다는 의미에서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DNA 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템플릿과 프라이머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즈가 있고, 여기 합성에 쓰일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료는 P가 3개 붙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 P가 3개 붙은 NTP가 들어와서 P 하나를 가지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를 만들고 이 2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PP, 즉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되는데요.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디텍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빛이 날 수 있는, 빛을 번쩍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 프라이머, DNA 폴리머라이즈와 함께 이번엔 그 재료가 되는 DNTP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넣어줘 보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넣어줘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끼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안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냥 이걸 다시 씻어내고 다시 또 다른 걸 넣어주는 겁니다. 역시 반응이 없으면 씻어내고 또 다른 걸 넣었을 때 이번에 이게 여기에 끼어 들어가면 빛이 번쩍하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디텍션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템플릿 몰리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수천 수만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 제가 프라이머 셋을 집어넣고 DNA 폴리머즈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재료가 되는 DNTP를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씩 넣어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 체크하고 씻어내고 또 다른 걸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 나온 파이로포스페이트 숫자만큼 빛이 번쩍하겠죠. 이 빛의 양을 기록하는 겁니다. 뒤에도 설명도 이 지노타이핑 시간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이 전체가 전부 다 똑같은 시퀀스가 아니라 만약에 템플릿 중에 절반만 이 빨간색이고 절반은 만약에 이 노란색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넣었을 때 빛이 절반만 번쩍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전체 템플릿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를 디텍션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딴 거 넣고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하면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디텍션하는 시스템은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를 재료로 ATP를 합성하는 설퍼릴레이즈가 있고 이 ATP가 있을 때 빛을 내게 하는 루시퍼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들어오면 그 양만큼 비례해서 빛이 번쩍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리액션이 끝난 다음에 남은 뉴클레오타이드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들은 이 파이레이즈가 파이레이즈가 이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하나씩 이 리액션상에서 A, C, GT 하나씩 넣어주면서 반응이 일어나면 빛이 번쩍하면 그게 들어간 거고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안 들어간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는 다이디옥시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렇게 G가 두 개 있다. 그럼 여기가 CC, 여기가 C가 두 개 있다면 여기가 GG가 연달아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뉴클레오타이드가 연달아 있으면 그게 연달아 다닥 들어가게 되고요. 다닥 또는 다다닥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이 피크가 원래 있어야 될 피크보다 2배 높으면 두 개 들어갔구나. 3배 높으면 3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피크보다 이렇게 작게 나오면 그게 전체 몰리큘이 다 똑같은 시퀀스가 아니라 일부 시퀀스만 이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이로 시퀀싱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이건 지로타이핑 수업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장점은 이렇게 스몰 프랙션도 디텍션할 수 있어 가지고 전체 템플릿 중에서 아주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변이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되고요. 큰 단점은 이렇게 특정 시퀀스가 연달아 있을 경우 이렇게 다닥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이가 2배면 2개 3배면 3개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6개 연달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6개 있으면 이 피크가 이 정도 높으면 이게 6배 높다고 해야 될지 7배 높다고 해야 될지 뭐 애매할 수 있겠죠. 한 6.3배 6.4배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특정 시퀀스가 연달아 있는 호모폴리머라고 그러죠. 호모폴리머가 있는 곳에서는 이 시퀀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몇 개 있는지 뭐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못하고 원래는 3개인데 뭐 4개라고 판정한다거나 원래는 5개인데 4개라고 판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반복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를 잘 못 맞추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